시작합니다. 서울의 하루 신규 확진자가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전광훈 목사가 담임 목사로 있는 서울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오늘도 166명이 늘어서 모두 623명이 됐습니다. 정부는 전국적인 대유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라며 수도권 주민은 2주간 외출을 자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저희가 속보로 다뤘던 내용이죠. 병원 치료 도중 도주한 50대 사랑제일교회 확진자를 25시간 만에 붙잡았는데 대중교통을 타고 서울 종로와 신촌 일대를 돌아다닌 걸로 확인됐습니다. 우려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는데 잠시 후에 신반장 발제 때 다뤄보겠습니다. 최 반장, 네. 어서 와요. 광복절 보수단체가 주도한 집회에 참석했던 차명진 전 의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요? 네, 뭐 유명하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 일단은 대중들에게는 잘 알려진 정치인들 그렇죠. 가운데는 네. 처음으로 확진 판정을 받은 건데요. 차명진 전 의원은 자신이 이동한 경로를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네. 그 경로를 지나간 사람이나 또는 자신과 인사를 한 사람들은 검사를 받기를 좀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네, 제가 아침에 그 민주당 그 회의 그 장면을 좀 보니까요. 그러니까 미통합당 쪽에서 그 집회에 참석했던 명단을 빨리 제출하라 이런 요구도 네. 하던데요. 정치권 논란으로도 또 이어지는. 전현직 의원들이 참석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홍문표 의원도 참석했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지난번에 조 반장이 발제했던 내용인데요. 양재츠 중국 공산당 정치국원의 방안이 확정이 됐다고요. 네, 청와대가 오늘 공식적으로 밝혔는데요. 언제 오냐면요. 네. 21일과 22일 서울이 아니라 부산을 방문한다고 금요일, 합니다. 토요일이네요. 네, 뭐 아무래도 뭐 위치가 서울이 아니라 부산이라는 점이 좀 눈에 띄긴 하는데 네. 일단 청와대는 이유는 뭐예요?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뭐 서울에 지금 코로나19 확산세가 아니에요. 좀 정확지 않죠. 아닌가요? 네. 일단 조 반장한테 물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네. 22일에 서훈 국가안보실장하고 이제 회담을 가질 예정인데 뭐 당연히 시진핑 주석의 방한 여부를 좀 논의할 걸로 보입니다. 좋습니다. 우리 내려가서 본격적으로 회의 시작하죠. 갑시다. 네, 제가 내려오자마자 조 반장한테 물어봤는데 코로나 때문에 부산에서 여는 거 아니랍니다. 부산에 오는 거 아니랍니다. 시기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네.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조 반장이 아니라고 아니, 하네요. 계속 우기네요. 제가 아니라는데. 아니라 청와대에서 아니라고 청와대에서 아니라고 설명하셨어요. 밝혔어요. 네, 승복해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신규 확진 환자가 297명, 297명 추가됐습니다. 재확산 기점으로 보는 8월 14일 이후 가장 많은 수치죠. 수도권에는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강화됐습니다. 30일까지 실내 50명 이상, 실외 100명 이상이 모이는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가 됩니다. 정부는 전국적 대유행으로 번질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라는 입장이죠. 신 반장이 관련 내용을 자세히 정리해봤습니다. 네, 들으신 대로 오늘 신규 확진자 수 300명에 육박했습니다. 재확산이 본격 시작된 14일 이후 최대치인데요. 엿새간 확진자만 1,288명입니다. 이 전국 누적 확진자 수도 16,000명을 돌파했습니다. 또 계속해서 지역 발생이 절대 다수입니다. 297명 중 283명이고요.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50명, 경기 94명, 인천 8명 등등 수도권에서 90% 가까이가 나왔습니다. 수도권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 2주간 출퇴근, 생필품 구매, 병원 방문 등 필수적인 외출을 제외하고는 집에 머물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도권의 경우에는 언제 어디서든 코로나19에 감염될 위험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수도권 바깥 상황도 슬슬 심상치 않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부산과 강원, 광주를 비롯한 전국 14개 시도에서 골고루 나왔습니다. 정부는 전국적 대유행의 전조로 판단하고 이번 주가 통제 또는 확산의 중대 고비가 될 거라 전망합니다. 언제든지 전국적인 대유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입니다. 정부는 감염 확산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들의 협조가 절실합니다. 추적과 격리만으로 현재의 확산을 억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전체 확진자의 절반가량이 사랑제일교회에서 나왔습니다. 하루 새 166명이 늘어서 오늘 낮 12시를 기준으로 누적 623명입니다.
교인이 전국에 퍼져 있고 또 다른 교회를 동시에 다니는 경우도 많아서 확산이 빠른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 노원구의 안디옥 교회, 또 오늘 이 중랑구 금란교회도 있고요. 또 롯데홈쇼핑 미디어 서울센터, 농협카드 콜센터 등등 교인들의 직장 등지에서 2차 전파가 진행 중입니다. 자, 서울의료원 음악병실에 입원한 전광훈 담임 목사는 평소 앓던 기저질환이 악화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송 중에도 이렇게 웃으며 통화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하루 만에 상태가 좀 나빠졌다고 합니다. 전 목사는 광화문 집회 다음 날에도 온라인 예배를 진행했는데요. 사랑제일교회 집단 감염이 조작이라고 주장합니다. 어제 또 하루도 결국 저 거기에 연설 못 나게 하려고 저한테 지금 자가격리를 시켜서 나를 밖에 못 나게 하려고 하는 거죠. 전 정상이에요, 정상. 그래서 별 방법으로 이제 나를 지금 통제하려고 하는데 지금 절반 가까이는 정상 없어요. 열도 안 나고 기침도 안 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양성이라고 해가지고 병원을 막 때려넣고 있습니다. 숫자를 난 조작한다고 봅니다. 그것은. 병원에 가기 전 전 목사는 교회 관계자들에게 일주일 안에 사태가 마무리되도록 조치하라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교회 측은 신도들 모두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뜻으로 신도들에게 관련 내용을 문자 메시지로 보냈다라고 주장하는데요. 자, 여전히 수백 명의 교인이 연락이 닿지 않거나 거주지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확진 후에도 병원을 탈출하는 아찔한 사건도 벌어졌습니다. 경기 파주병원을 탈출한 50대 남성 신도 서울 종로구에서 휴대전화 신호가 잡히더니 탈출 25시간 만인 오늘 새벽 서울 신촌의 한 커피숍에서 발견됐습니다. 이제 의료진들이 탈주 동기를 물어보니까 김칫국에 독약을 탄다는 등 이런 좀 비상식적인 언급들을 하고 있어서 이게 탈주 동기에 혼선을 주기 위한 의도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일부러 교인들은 양성으로 판정을 한다 이런 좀 피해의식들을 강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도 있고. 광화문 집회를 생중계한 보수 유튜브 채널이죠. 신의 한수의 신혜식 대표도 확진 판정을 받아 입원했습니다. 병실 안에서도 생방송을 이어갔는데요. 관리가 엉망진창이라며 정부를 비난하더니 코로나에 걸린 것 역시 정부 탓이라고 주장합니다. 왜 교도소 문의해요? 교도소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예? 치료소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죄인 다루듯이 하냐고 지금 사람을. 내가 죄졌냐고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제 입맛에 맞지도 않는 밥 먹고 말이죠. 닦는 것도 불편하고 눈치 봐야 되고 말이죠. 제가 우한 코로나에 걸렸든 말았든 저는 이건 강제로 우한 코로나에 양성질 당했다. 정부의 양성질에 당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자, 또 집회에 참석한 차명진 전 의원은 어머니가 코로나19 환자가 들끓는데 왜 갔냐며 통곡하신다라면서 다들 괜한 걱정을 하기에 검사를 받으러 다녀왔다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새로 올라온 글 확진 판정을 받았다라고 적었습니다. 자, 차 전 의원 외에도 집회에 참석한 여러 정치권 인사들이 속속 검사를 받고 또 그 결과가 공개되고 있습니다. 자, 확진자가 나오면 조금 전에 민경욱 전 의원은 음성이 나왔죠. 자, 확진자가 나오면 이 건물의 일부든 전체든 일단 폐쇄해야 합니다. 이 모든 직종이 다 그렇지만 특히나 저희 다정회처럼 생방송을 하는 방송국은 방역에 훨씬 더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사태 후 처음으로 방송사가 셧다운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중인 자사 기자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입니다. CBS는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현재 음악만 송출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는 현재 코로나19 비상 상황으로 정규 방송을 보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CBS는 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철저한 방역과 방송 조기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송이 정상화될 때까지 음악을 보내드립니다. 자, 어제 라디오 방송 녹화장엔 민주당 이낙연 의원도 참석했습니다. 이 확진 판정을 받은 기자와 같은 마이크를 사용했습니다. 즉각 검사를 받아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자칫 정치권에도 큰 파장이 일어날 뻔한 사건이었습니다.
자, 오늘부터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3개 시도에서 완전한 2단계 거리두기가 시행됐습니다. 실내 50명 이상, 실외 100명 이상이 집결하는 모든 모임과 행사는 2주간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방역 측면에서는 불가피한 조치지만 행사나 또 시험을 앞둔 이들은 속된 말로 멘붕에 빠졌습니다. 당장 이번 주 결혼식에 50명 이상이 모이면 주최 측은 물론이고 참석자들까지 300만 원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결혼식 등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불편과 거기에 따른 경제적 피해 등을 끼치게 돼서 관련된 분들께서는 상당히 송구스럽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예식과 외식, 여행, 항공, 숙박 등 5개 업종을 대상으로 이러한 감염병 위약금 면책과 감경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업계와 소비자단체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약금 없이 연기하거나 최소 보증인원 조정을 요청하고 있지만 말 그대로 요청일 뿐 업계가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현장에서 혼란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관련해서 명확한 지침이 사전에 마련됐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신규 확진 297명, 전국적 대유행 중대 기로입니다. 네, 뭐 반장들은 결혼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은 정말 멘붕에 빠졌을 겁니다. 아까 이제 신반장도 속된 말로 멘붕이라는 표현 썼지만요. 자, 그러고요.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부터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본격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서울시청 본관 2층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속보가 조금 전에 들어왔고요. 그러니까 어제 오전 9시에 출근해서 일을 하다가 오후 3시쯤에 뭔가 증상이 이상하다 싶어서 조퇴를 했대요. 그리고 나서 검사를 받았는데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거고 지금 본관 청사 전체가 폐쇄된 상태고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서울시청이 크게 3개 건물을 쓰잖아요. 본관이 하나 있고 별관이 2개가 있습니다. 일단 본관이 폐쇄가 된 거지만은 별관 쪽도 만약에 이동한 사람이 있으면은 아마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지금 서울시청이 지금 서울시 방역을 총괄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아무튼 시청이 폐쇄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좀 어려움도 예상이 됩니다. 뭐 서울시의 기능 자체는 또 살아 있으니까요. 아마 조치가 뒤따르지 않을까 싶고요. 자, 지금 막 들어온 속보부터 얘기를 해봤고 국내 상황을 전반적으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가 8월 14일 보통 이제 재확산 기점으로 꼽고 있는 14일 이후에 오늘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온 거죠. 네, 신규 확진자 수가 300명에 육박하는 297명인데요. 14일부터 오늘까지 엿새간 집계된 확진자는 1000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신규 확진자도 전국 14개 시도에서 나왔는데요. 이게 좀 방역 당국이 특히 우려하는 지점입니다. 코로나19가 수도권을 넘어서 전국 곳곳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라는 것 때문이죠. 아까도 저도 여러 번 그런 표현을 썼는데요. 제가 만든 표현이 아니고 방역 당국이 오늘 얘기한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대유행으로 가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라는 그런 진단이 나왔는데 지역별로는 상황이 어때요? 네, 신규 확진자가 전국 14개 시도에서 나왔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지역별로 보면 지역 감염 283명 가운데 서울이 150명이고요. 경기가 94명, 그리고 인천 8명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수도권이 90%를 차지하고 있고요. 다만 부산이 9명, 강원 5명, 그리고 광주, 충남, 경북 각 3명, 그리고 대구, 전남, 세종, 충청, 전북 등 각각 곳곳에서 지금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신반장도 얘기했지만은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오늘도 166명, 166명이 이제 추가가 됐잖아요. 이 정도면은 신천지 때보다 확산 속도가 확실히 빨라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어제 방역 당국도 신천지 발생 당시보다 훨씬 더 큰 위기로 판단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속도가 빠르고 범위가 넓고 또 60대 이상의 고령 환자 비율이 38%로 신천지 때보다 3배 가까이 많다고 합니다. 서울의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하여 8월 19일 0시 기준으로 3,275명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였고 이 가운데 확진자가 568명이며 양성률이 약 17% 수준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389명이 연락이 안 되거나 사랑제일교회 교인이 아니라고 하는 등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랑제일교회 신도가요, 전국에서 모여든다고 합니다. 또 여기만 다니는 게 아니라 이 사는 지역 내 다른 교회랑 또 같이 다니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이들을 통한 전파가 다시 곳곳에서 집단 2차 감염으로 이어지면서 확진자 숫자가 더 늘고 있습니다. 특히 중랑구에서는 등록 교인이 14만 명에 이르는 세계 최대 규모의 감리교회인 금란교회 교인 가운데 확진자가 나와서 비상입니다. 이 교회의 한 교인은 확진 전에 사랑제일교회를 방문했고 그 이후에 이 금란교회 예배에도 참석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현재 신도들 전수조사 중이고요. 또 노원구 공릉동의 안디옥 교회에서도 이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다녀온 교인으로부터 전파된 집단 감염이 발생해서 누적 환자가 20명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김강립 차관 얘기 들어보니까 400명 가까이가 지금 그 연락이 안 되거나 나는 교인이 아니다 이렇게 좀 부인하는 등 아예 조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커다란 공백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서울시가 광복절 광화문 일대 그때 집회에 참석했던 시민 전체에 대해서요. 검사 이행 명령을 오늘 발동을 했고요. 사랑제일교회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방침도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서정엽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8월 8일과 15일 광화문 일대 집회에 참석한 서울 시민 전체에 대해서 검사 이행 명령을 발령한다면서 만약 검사를 받지 않고 집회 참가가 확인될 경우에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300만 원 벌금, 방역 비용이 청구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사랑제일교회는 물론 교인 개개인에 대해서도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 관련 진단 검사 및 역학조사 과정에서 기피, 거짓, 불복 등으로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초래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회는 물론 개인에 대해서도 구상권을 청구해 강력히 대응하겠습니다. 이미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를 고발했고 앞으로도 법률적 검토를 통해 구상권을 행사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네, 특히 사태 책임론이 커지고 있는 정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커진 상황인데, 자,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79.7%가 구상권 청구에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압도적이네요. 네, 또 그리고 세부적으로는요. 매우 찬성이 50.6%였고요. 찬성하는 편이다가 29.1%로 매우 찬성 이 비율이 절반이 넘었습니다. 네, 구상권이나 손해배상도 그렇지만요. 치료비도요. 정광훈 목사나 신도들이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꽤 많죠. 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보면요. 이 법을 무시하고 스스로 위험을 자초한 사람들을 국민 세금으로 치료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면서 치료비 청구를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와서 하루 만에 10만 건이 넘는 동의를 받았습니다. 현재 정부는 이 코로나19 환자 치료비 전액을 선부담하고 있는데요. 자, 확산을 억제하고 정부 방역 활동에 방해받지 않기 위한 그런 차원의 조치죠. 자, 다만 이 자가격리 등 이런 방역 수칙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각종 지원비나 구상권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최 반장, 어제 전광훈 목사 상태가 안 좋아졌다 이런 보도가 있었잖아요. 네, 이 광화문 집회 당시 현장에서 생중계를 했던 이 보수 유튜버 신혜한수, 신혜식 대표가 지금 확진 판정을 받아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소식 아까 보셨을 텐데 네. 신 대표가 이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오늘도 이 생중계 또 유튜브 방송을 해도 했습니다. 되는 거예요? 일단 뭐 네. 병원을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좀 네. 부적절해 보이는데 일단은 뭐 안 되는 것이라면 적절한 조치가 또 이루어질 걸로 보이고요. 막을 수는 없으니까. 예전에 한 20대 이제 대학생 확진자가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유튜브를 한 적은 있었는데 지금 이 신혜식 씨 같은 경우, 신혜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이제 확진자가 늘다 보니까 다인실을 지금 사용하고 있다고. 그럼 옆에 다른 확진자도 합니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주장으로는 뭐 주위 사람들한테 양해를 구했다라고는 하는데 일단은 혼자 있는 병실은 아니고 그렇군요. 따라서 뭐 오늘 뭐 병원에서도 조금 실갱이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네. 전광훈 목사님이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가 지금 들리고 있어요. 예.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어제까지는 괜찮았는데 뭐 저녁에 조금 열나고 이런 거 아닌가. 예. 제가 그 비서분은 통화했는데 굉장히 아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수행비서랑 통화했는지 뭐 전 목사랑 통화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정광훈 목사가 외부랑 연락을 하는 거예요. 네, 뭐 신 대표에 따르면 뭐 그렇게 보이는 상황이고요. 전 목사는 평소 앓던 이 기저질환이 악화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제 사실 뭐 이송 주게만 해도 뭐 구급차에 타서 뭐 웃으며 통화하는 모습을 보여서 좀 공분을 사기도 했었는데 하루 만에 상태가 나빠진 걸로 보이고요.
한편 이 신의 한수 방금 보신 이 신의 측 대표는 병원에서 생중계한 걸 두고 아까 뭐 보신 것처럼 신 반장 얘기한 것처럼 이 병원 측과 뭐 한바탕 소동을 벌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병원이 교도소냐, 이 내가 양성이라고 해서 이 격리 조치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는데 사실 뭐 이런 주장은 납득은 잘 안 격리 됩니다. 조치를 당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양성이 아닌데 거짓 양성 판정을 받았다. 뭐 이런 취지로도 읽히는 그런 발언인데 물론 정확한 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격리 조치를 당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펼쳤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일부 확진 교인들은요 방역 당국 검사 결과에 대해서요 의구심도 표하고 탄압받는 거다. 실제로 이런 주장도 하고 있죠. 아까 그 파주병원을 탈출한 교인 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음식물에 뭐 독을 탈 것으로 뭐 의심돼서 내가 탈출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도 독을 하잖아요. 탄다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양성 판정 자체에 좀 의심을 표하는 일부 교인들이 있다고 하는데 정부가 이 코로나19 검사 결과는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이 신도들 사이에서 그런 가짜 뉴스가 확산이 되니까 정부가 선을 그은 겁니다. 들어보시죠.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해서는 최근 사랑제일교회 교인에 대해서는 무조건 양성 확진을 한다는 유언 비어가 돌고 있습니다. 매우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방역 당국의 검사 결과는 조작이 불가능하고 누군가를 차별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앞서 잠깐 발제에서도 얘기했지만요. 그 광복절 집회를 갔던 차명진 전 의원도 확진 판정을 받았죠. 네, 정치권에서 나온 뭐 첫 번째 확진자라고 할 수가 네. 있는데 이틀 전에 차 전 의원이 이 페이스북에 어머니가 광화문 집회에 코로나 환자가 드글드글한데 왜 갔냐고 통곡을 하셨다라면서 야외는 안 걸리니까 괜찮지만 다들 걱정이 많아서 내가 검사를 받는다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글이 또 하나 올라왔는데요. 자, 혹시 오늘 글은 없나요? 네. 오늘 글에서는 첫 문장이 이겁니다. 제가 코로나 양성이랍니다라는 글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 네, 지금 나오는 글이고요. 뭐 다시 검사를 받으라는 분들이 있는데 뭐 죄송하지만 저는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기자들이 뭐 어떻게 알고 동시에 전화가 온다. 뭐 내가 확진인 걸 누가 가르쳐줬을까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뭔가 또 음모론은 하나 또 이제 뒤에 약간 걸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자, 오늘부터 이제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완전한 2단계 조치가 시행이 되는 거죠. 실내 50명 이상, 또 바깥에서는 100명 이상이 모이는 그런 모임이나 행사는 원칙적으로 아예 이제 금지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인원 기준을 위반하는 결혼식이나 장례식, 돌잔치 등은 물론이고요. 워크숍이나 박람회, 집회, 축제, 채용 시험이나 자격증 시험도 불가능합니다. 위반 시엔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부과가 되고요. 확진자 발생 시 입원비와 치료비,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행사를 치를 경우 한 방에 모이는 인원이 50명을 넘지 않게 해야 하는 등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가 워낙 급작스럽게 다시 그냥 번졌기 때문에요. 금지 조치가 이렇게 갑자기 내려질 거라고 또 생각 못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당장 이번 달에 30일 이전에 결혼식을 잡아놓은 그런 사람들도 많을 텐데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손해를 다 감당을 해야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부 이제 예비 부부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식 네. 멘붕 상태인데요. 50명 이하면 사실 양가 일가 친척 정도만 모여도 50명이 당연하죠. 넘을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제가 얼핏 들으니까 공간 분할을 하면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그게 좀 어떤 이야기냐면 네. 뭐 이동 접촉이 불가하게 나뉜 공간에서 진행을 하면 수칙을 준수한 걸로 인정해 준다. 이런 게 방역 당국의 설명이 있긴 했습니다. 다만 분리된 공간에서 영상으로 외식을 보고 마지막에 다 같이 모여서 사진을 찍으면 또 수칙 위반이라는 겁니다. 또 이 식당에 딸린 그 뷔페 식당은 아예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져 있어서요. 식당 규칙으로 식사 제공이 아예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 성명 직접 들어보시죠. 사실은 좀 원천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의 수도권 상황이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50인 이상이 모이는 것 자체가 감염의 위험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집합금지 명령을 발동시킨 것이므로 이렇게 공간을 분할하는 방식을 채택하기보다는 가급적이면 결혼식 등을 연기하거나 행사를 최대한 축소시켜달라고 하는 게 이번 공고의 좀 목적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급적이면 결혼식 등을 연기하거나 행사를 최대한 축소시켜 달라고 하는 게 목적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가급적 모이지 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가이드라인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고반장? 네, 현재 이 온라인상의 뭐 관련 커뮤니티 게시판 등에서는 이 정부가 환불, 연기 등 웨딩 업체에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줘야 예비 부부들의 피해가 조금이라도
줄어들 것 같다 이런 글이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 예비 부부들 같은 경우에는 뭐 수백만 원에서 혹은 뭐 수천만 원까지 날릴 수가 있는 상황인데 이 분쟁으로 번지지 않도록 지침이 정확하게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일단 공정위원회가 이 위약금 없이 연기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예식업중앙회에 요청을 해놓은 상태인데요. 다만 이게 요청입니다. 요청.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의무가 아닌 상황이라서 현장에서는 다소 혼선이 빚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네, 여러 가지로 이제 혼선이 좀 빚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면 틀림없네요. 자, 앞서도 얘기했지만은 오늘부터 고위험 시설 운영은 물론이고 교회 오프라인 예배도 다 금지가 되는 거죠. 지금 뭐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특히 이제 전국 상황도 다 지금 위험한 상황이니까요.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신규 확진 297명, 전국 대유행 중대 기로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최종혁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는 정치권도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정치인 가운데 처음으로 차명진 전 의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죠. 그리고 확진자와 같은 스튜디오에 출연했던 민주당 이낙연 의원도 급히 진단검사를 받았고 오늘 오전 다행히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여의도에선 이번 사태의 여파가 어디까지 확산될지 예의주시하면서 국회도 각종 대응책 마련에 나섰는데 관련 내용을 최 반장 발제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하마터면 정치권이 셧다운이 될 뻔했습니다. 자, 이틀 전 CBS 라디오 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했던 CBS 기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CBS 이 정규 방송을 중단했죠. 자, 문제는요, 같은 프로그램에 정치인들이 잇따라 출연을 했던 겁니다. 자, 확진 판정을 받은 기자가 진행자 오른쪽에 앉아서 약 6분 정도 출연을 했고요. 곧바로 이낙연 의원이 스튜디오로 들어왔습니다. 자, 이 의원은 해당 기자와 접촉은 없었다라고 밝혔지만 같은 의자 그리고 같은 마이크를 사용을 했는데요. 그리고 이 의원과의 인터뷰가 끝난 다음 30여 분 간격을 두고 같은 자리에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그리고 맞은편에 통합당 최영도 의원이 앉았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낙연 의원은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자, 김용민, 최영도 의원은 현재 진단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자, 이낙연 의원은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드려 송구스럽다. 자, 모두를 위해 다행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모두를 위해 다행이다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 의원은 프로그램 출연 당일 이 경기 파주에서 열린 장준하 선생 45주기 추모식에 참석해 이렇게 추도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였죠. 김대중 전 대통령 11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이 박병석 국회의장을 포함해 이해찬 민주당 대표, 자, 정세균 총리와 진영 그리고 추미애 장관 또 있죠. 자, 노영민 비서실장과 최재성 정무수석 등을 만났습니다. 하마터면 당 정청 관계자들이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후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김대중 전 대통령 사진전에 참석을 했습니다. 자, 이해찬 대표와 김태녀 원내대표 그리고 서른 최고위원에 이어 단상에 올라 축사를 했습니다. 저는 이 시대에 태어나기를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제 생활의 일부로서 김대중 대통령을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다만 우려스러웠던 점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이낙연 의원에 이어 이 당권을 놓고 경쟁하고 있는 김부겸 의원이 곧바로 단상에 올랐고요. 그 뒤를 이어서 보시는 것처럼 김종민, 이인영, 박주민, 양향자 의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종걸 전 의원도 마지막 순서로 축사를 했는데요. 자, 릴레이로 같은 마이크를 사용을 한 겁니다. 특히 발언자가 바뀔 때마다 마이크를 소독한다거나 잘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캡을 씌웠다가 교체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도 어제 저녁부터 이 긴장 모드로 들어갔는데요. 통상 아침에 여는 당 최고위를 오후로 미뤘습니다. 이낙연 의원의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안전을 위해 회의를 잡지 않고 예의주시키로 한 건데요. 다행히 음성이 나오면서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자, 민주당은 또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진행하기로 했던 이 다음 주 전당대회를 이 여의도 당사에서 온라인 중계 방식으로 개최키로 했습니다. 정부가 수도권 지역에 이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를 강화함에 따라 잘 아시겠지만 실내에서는 50명 이상 모이는 행사는 진행할 수가 없게 됐죠. 참석자를 최소화하더라도 100명은 좋게 넘을 것으로 보여 내린 결정으로 보입니다. 자, 그뿐만 아닙니다. 이 국회도 예외가 아닌데요. 8월 임시국회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또 9월 정기국회에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국정감사가 진행이 됐는데요.
의원들과 보좌진, 또 정부 측 관계자와 각종 증인과 참고인, 여기에다 취재진까지 더하면 상임위 회의실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기 마련입니다. 자, 이에 국회 사무처는 이 상임위 회의실에는 이 정부 측에서는 사전에 등록한 사람만 출입을 허용하고 취재진 역시 제한된 인원만 들어가도록 방침을 정했습니다. 자, 단적인 예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난달 진행이 된 이인영 통일부 장관 인사청문회인데요. 의원들이 앉아있는 자리 뒤로 보좌진 그리고 취재진들로 북적입니다. 카메라도 많죠. 그리고 또 후보자 뒤를 보면요. 청문회 준비단 관계자들이 저렇게 꽉 차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지금 진행 중인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입니다. 자, 확연하게 다르죠? 자, 의원들 뒤에서 대기하는 보좌진은 몇 안 되고요. 이쪽에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취재진과 카메라도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자, 후보자 뒤에 있는 청문회 준비단 관계자 역시 극소수입니다. 자, 또 만일의 상황이지만 자가격리 등으로 인해서 재적 의원 과반 이상이 출석하지 못한다면 아예 국회가 의사 진행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요. 자, 이에 국회는 이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상임위나 본회의에서 온라인으로 하는 이 원격 표결, 자, 이 표결이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하는 것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코로나 시대의 소위 맞춤형 상임위라고 할까요? 반쪽 상임위가 오늘도 열렸습니다. 통합당 과방 의원들이 어제에 이어 오늘 재차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양승동 KBS 사장을 불러 이른바 권연유착 의혹에 대한 현안 질의를 추진했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아서 30분 만에 산회가 되긴 했습니다. 자, 일단 민주당이 회의 소집에 동의를 하지 않았고요. 위원장도 나오지 않았지만 통합당은 위원장이 회의를 회피한 것이기 때문에 국회법에 따라 야당 단독으로 소집할 수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여당 소속 박광원 위원장은 의사 진행을 거부한 게 아니라라는 입장입니다. 지금 위원장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계시면서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는 상황이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다만 그 전제로서 의사 일정을 협의해 오시면은 내가 사회를 보겠다. 7월 28일 날 의사일정 협의하지 않았는데도 법안을 단독으로 상정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왜 그 문제 제기를 같이 안 하셨습니까? 그러면 수석 전문위원한테 우리가 물어서 뭘 하겠습니까? 우리 수석은 위원장의 지시만 따르는 그런 민주당의 국회 수석 전문위원인 것 같습니다. 자, 위원장이 안 나왔으니까 결국 통합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이 회의를 진행했는데요.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다 맡게 되면서 21대 국회에 들어서 위원장석에 앉은 첫 통합당 의원이 셈입니다. 자,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처음으로 위원장 대행을 해보니까 참 이 자리가 좋네, 높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정치권 덮친 코로나19, 이낙연 음성, 이 모두를 위해 다행입니다. 이낙연 의원이 스스로도 밝혔지만요. 그야말로 정말 다행이죠. 이낙연 의원이 최근 며칠간 그야말로 광폭 행보를 펼쳤잖아요. 만난 사람들도 많고. 아까 최 반장이 얘기대로 당정청이 멈출 뻔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민주당은 최고위원회가 오전에 계획이 돼 있었는데 이낙연 의원 확진 판정 나오기 전까지는 회의를 열 수 없다. 그래가지고 오후로 회의를 미룬 거죠, 아예. 그렇습니다. 원래는 보통 회의가 오전 9시나 9시 반에 진행이 되는데요. 어제도 당초에 오전 9시 반에 진행을 한다라고 공지를 했었는데 이낙연 의원이 코로나 확진자와 간접적으로 접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리고 이 진단검사를 받고 결과가 나온 것까지 지켜본 다음에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오후 1시에 최고위원회가 열렸는데요. 자, 지금 보는 장면인데 국장 혹시 조금 전 장면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띄엄띄엄 앉았네요. 평소보다. 그렇습니다. 의자 간격이 평상시보다 훨씬 넓죠. 그러니까 당 지도부들이 이렇게 부채꼴로 넓게 앉아 있는데 이뿐만 아니라 당직자들도 참석을 최소화했고요. 취재진 또한 평상시에는 각 언론사에서 한 명씩 다 참석을 하는데 최근에는 일부 언론사만 이렇게 입장을 해서 그 취재한 내용을 좀 공유하는 풀로 이렇게 공유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풀 받는다고 하죠. 지금 네, 얘기했던 대로. 맞습니다. 네. 이렇게 의자가 비어 있죠. 자, 이해찬 대표는 이낙연 의원의 코로나 진단 검사 결과 등에 대해서 별다른 언급을 하진 않았지만 이 당도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데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직자들도 순환 재택근무로 전환하고 필수 상임위를 제외한 모든 행사를 연기하거나 취소를 하겠습니다. 상반기 코로나 확산을 막아내는 데 앞장섰던
코로나 국난 극복위원회도 다시 가동하겠습니다. 당정은 총력을 기울여 이번 확산을 반드시 막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번 주에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의 취임 100일 간담회가 예정이 돼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연기가 됐고요. 국회 차원에서도 지금 각종 대응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죠. 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 전 의원들에게 앞으로 2주 동안 이 세미나와 간담회 등의 일정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진행하더라도 참석자는 50명 이내로 줄이고 소규모 간담회의 경우에는 좌석수 대비 50%만 참석하도록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50석 규모의 회의실이라면 최대 25명만 참석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박병석 의장은 또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도 속도를 낼 것을 지시했는데요. 이미 국회는 3차 추경 편성 당시에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이 화상회의와 온라인 표결이 가능하려면 국회법에 관련 근거가 마련이 돼야 합니다. 자, 이에 내일 예정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회의 비대면 회의 활성화에 대한 논의도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많은 국회 행사가 연기되거나 취소되거나 했지만 인사청문회는 또 그럴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이제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입니다. 아까 잠깐 최 반장이 소개했지만 예전에 이제 인사청문회하고는 달리 정말 사람도 별로 없고요. 정말 띄엄띄엄 맞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오늘 야당에서는 역시 이제 부동산 관련한 의혹들을 집중적으로 제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국세청장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위장 전입 건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사과를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통합당 측에선 김대지 후보자가 캐나다 연수를 마치고 귀국한 2009년 서울 송파구 잠실로 이사를 했는데 기존에 등록되어 있던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은마 아파트 주소를 유지한 사실을 문제 삼았습니다. 유경준 의원은 자녀의 초등학교 전학을 막기 위한 교육 목적의 위장 전입이라고 비판을 했고요. 김 후보자도 위장 전입이 맞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딸이 학교 적응을 우려하면서 걱정을 해 기존 초등학교를 계속 다니게 했다면서 당시 생각이 좀 짧았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사과를 했습니다. 통합당 측은 지금 조 반장이 얘기했던 그것 외에도요. 위장 전입 사례가 더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요. 네, 방금 말한 걸 포함해서 총 6가지의 위장 전입 사례가 있다는 건데 2007년 이 김 후보자가 캐나다로 이 국외 훈련을 다녀온 기간 동안에 이 은마 아파트에 주소지를 두고 또 2010년엔 후보자의 어머니가 잠실 아파트로 위장 전입을 하는 등 말씀드린 것처럼 일가족과 관련한 6차례 위장 전입이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김 후보자는 아까 조 반장이 말한 하나를 빼고는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는데요. 해외에 나가 있는 동안 이 은마 아파트에 주소를 둔 건 우편물을 수령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주소지를 뒀다라고 하고요. 또 어머니가 서울로 전입한 거에 대해서는 개인사가 있다라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어머니가 부산에서 제 여동생이 모시고 있습니다. 근데 제 이제 아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동안 어머니는 못 모셔가지고 그때 외국 돌아오면서 한번 모시자 그래서 저희가 한번 그때 잠실에 한번 모셨었어요. 근데 저희 부산 집은 주택이고 서울 아파트는 그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좀 있다가 도저히 적응을 못 하셔가지고 다시 내려가 있었어요. 특히나 통합당 측에서는 김 후보자가 처제 명의로 된 집에 전세로 살고 있었는데 이 집이 방 3개짜리입니다. 3개짜리 집에 김 후보자의 가족, 3인 가족과 사돈 그러니까 후보자의 어머니와 처제가 함께 사는 게 과연 정상적이냐 좀 이상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위장 전입 혹은 청약 가점을 받기 위한 것 아니냐라고 주장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후보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5명에서 어떻게 한 집에서 하나 말씀하셨는데 보통 중산층 이하 서민들은 그렇게 많이 살고요. 그리고 그때 저희 딸이 초등학교 6학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모랑 잔다든지, 그죠? 할머니가 자고 저희하고 자고 그래서 성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그 점은 충분히 그 위원님께서 널리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통합당은 전반적으로 부동산 쪽에 이제 공세를 집중하고 있는 건데요. 지난번에 이제 김대지 후보자가 무주택자라는 발표를 했잖아요. 그 청와대의 발표가 거짓이다. 이런 주장도 통합당 쪽에서 내놓고 있죠. 네, 앞서 이 청와대가 김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무주택자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다주택자 참모들에 대한 논란이 인 직후이다 보니까 청와대가 먼저 나서서 선제적으로 설명을 했던 거였는데요. 자, 김 후보자는 본인 명의로 강남구 자곡동 아파트 전세권 1억 7천만 원, 그리고 배우자 명의로 서대문구 북아현동 아파트 전세권 1억 7천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다만 2015년에 분양받은 자곡동 아파트는 10년 임대 후 분양 전환 조건 주택입니다. 2025년이면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는데요. 즉 현재는 무주택자지만 사실상
그러니까 분양권을 받게 되는 1주택자라는 게 통합당의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 통합당은 청와대가 김 후보자를 무주택자라고 발표한 건 뭐 대국민 사기극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특히나 이 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김 후보자가 해당 아파트를 청약할 당시에 자산 평가액을 약 45만 원으로 신고한 것을 두고 자산 규모를 축소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했는데요. 당시에 이 김 후보자는 처제 명의의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었는데요. 자, 후보자가 밝힌 당시 전세 보증금은 2억 3천만 원입니다. 다만 이 당시에 임대아파트 청약 자격 요건 중에 자산 평가 기준은 부동산과 자동차 가액만 해당이 됐기 때문에 전세 보증금과 은행 예금, 주식 등이 포함되지 않았던 것이라면서 자산 규모를 축소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자, 오늘 오후 질의 때까지 이 부동산과 주식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지 또 않았는데 관련해서 여당 소속인 윤우덕 위원장도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또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요. 갑자기 전광훈 목사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저희가 이제 신반장 발제 때도 짚어봤지만 지금 전광훈 목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됐잖아요. 그중에 하나가 또 횡령 의혹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조사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이제 여당 의원들이 촉구를 하니까 김 후보자가 체크해보겠다 이런 대답을 했고요. 이에 대해서 야당 쪽에서 반발하는 또 문제 제기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전 목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촉구를 했고 이에 대해서 김 후보자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전광훈 목사는 이미 자신이 대표로 있던 한기총 조사위원회로부터 후원금 횡령 혐의 등으로서 고소고발장이 제출됐고 또 작년에 경찰 조사를 통해서 일부 그 횡령 등의 혐의 이런 정황이 확보된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서 전광훈 목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탈루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를 두고 통합당 측에선 국세기본법의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조항에 위배될 수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즉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해야 하는데 특정한 목적을 두고 세무조사에 나서는 건 위법하다는 겁니다. 탈루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지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세청 안에서 사회적 지탄을 받는 인사나 여당 인사가 찍은 인사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하겠다 이런 원칙이 있어요? 위원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오늘 지금 약속하신 것은 뭡니까 도대체?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거는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법치에 의한 탈루 혐의가 있어야지 저희가 조사를 하는 거죠. 탈루 혐의도 없는데 조사하는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최 반장, 오늘 인사청문회 도중에요. 자리를 뜬 의원이 있다면서요? 네, 정확하게는 이제 질의도 하지 못하고 자리를 뜬 의원이 있는데요. 이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입니다. 왜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기 위해서인데요. 용 의원은 어제 저녁에 TBS 라디오에 출연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까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거는 CBS라고 하지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네. 확진자가 나온 건 CBS인데 네. 이 용 의원에 앞서서 TBS 라디오 프로그램에 한 출연자가 있는데 그제 아침에 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CBS 라디오에도 출연한 사실이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자, 엄밀히 말하면 용 의원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를 간접적으로 접촉한 사람과 용 의원이 간접적으로 접촉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일단 가능성은 낮아 보이긴 하지만 일단 용 의원은 자가격리 대상자는 아니다. 하지만 이 간접 접촉의 가능성이 있다면 이 출연자의 그러니까 이제 간접 접촉한 출연자의 검사 결과가 확인될 때까지는 이 자신은 일정을 중단하는 게 맞다라는 판단을 했다며 이 청문회장에서 이석한 것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자 전반적으로 이제 코로나 충격이 이제 정치권에도 옮겨 붙었고요. 이제 많은 변화가 있을 그런 상황인데. 정치권의 많은 변화에 대해서도요. 저희가 더 있으면요. 내일 좀 모아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걸로 하고요. 일단 오늘 기사 제목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정치권 덮친 코로나19, 이낙연 코로나19 음성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조익신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정부가 오늘 전월세 전환율을 현행 4%에서 2.5%로 낮추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임대차 3법이 통과된 뒤 제기된 우려였죠.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돌리면서 커진 세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까요? 관련 내용을 조익신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른바 전세 대란 때문입니다. 새로운 집을 구하시는 분들에게는 최근의 전세 가격 상승이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 임대차 3법이 시행됐죠. 여기에 서울권역의 주택 공급 대책도 발표가 됐습니다. 정부는 일단 집값 상승세는 꺾였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부작용도 나타났습니다. 전세값 인상률을 5%로 제한을 하자 집주인들이 아예 전세 대신 월세를 택한 겁니다. 매물이 귀해진 전세, 시장 논리에 따라 전세값이 크게 올랐습니다. 이분의 예측대로 말입니다. 저금리 시대가 된 이상 이 전세 제도는 소멸의 길로 이미 들어섰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전세를 선호합니다. 그런데 이 법 때문에 너무나 빠르게 소멸되는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당시 여당에선 월세가 뭐가 나쁘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좋지 않은 방향으로 예단하고 있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임대차 3법이 개정됐다고 해서 그게 급격하게 전세제도가 와야 되고 또 월세제도로 전부 갑자기 바뀌는 듯한 표현은 사실은 너무 좀 좋지 않은 방향으로 이렇게 추단하려고 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윤준병 의원의 생각과 달리 결국 홍남기 부총리가 사과를 했습니다. 추단은 아니었던 듯합니다. 정부는 다시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현행 4%인 월차임 전환율이 임차인의 월세 전환 추세를 가속화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 등을 감안하여 임차인의 전세대출 금리 그리고 임대인의 투자상품 수익률 및 주택담보대출 금리 등 양측의 기회비용 등을 모두 고려하여 2.5%로 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전세 5억 원의 주택을 보증금 3억 원 월세로 전환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현행대로라면 한 달에 66만 6천 원을 월세로 내야 합니다. 반면 새로운 2.5% 전환율을 적용하면 월 25만 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다만 법정 비율에 강제성이 있는 건 아닙니다.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현재도 6월 기준으로 평균 전월세 전환율은 5.9%입니다. 4%보다 높습니다. 이 때문에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법정 비율을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전월세 전환율, 말 그대로 기존 전세 계약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되는 비율입니다. 새 임차인과 계약할 땐 집주인이 임의로 전환율을 정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 결국은 공급입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9월 안에 공공재개발 공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태릉 골프장 등 신규 택지에 대한 청사진도 내놨습니다. 태릉 골프장 등 신규 택지 기반의 대규모 사업지 광역교통대책은 금년 중 주요 내용에 대한 연구 용역을 모두 마무리하여 내년 1분기에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확정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직 2기 신도시의 교통난도 해소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말입니다. 정부는 부동산 정책들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시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법을 고치는 거나 임대차법, 더 나아가서 공급 대책은 그거보다도 훨씬 더 시차가 존재하는데 그런 어떤 과도기 기간 동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안과 불만이 나타날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과연 언제쯤 효과가 나타날까? 아마 가장 궁금한 분일 듯합니다. 혹시 대통령님은 미래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습니까? 예, 지금 제일 전화리 무대의 부동산.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농담, 정부가 내놓은 정책들이 효과를 발휘할 거란 자신감의 방증인 듯도 싶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보조를 마쳤습니다. 오늘 국회 토론회를 시작으로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여론 수렴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다음 달 추석 이전까지 지역순회 토론회를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고 보니 다음 달이 벌써 추석입니다. 추석 민심 과연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정책의 고삐를 바짝 죄는 이유기도 한 듯합니다.
건강 이상설이 돌았던 아베 신조 일본 총리 4일간의 휴가를 끝내고 오늘 오후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휴가 중이던 지난 17일 개요대학 병원을 찾기도 했는데요. 때문에 정말 어디가 아픈 게 아니냐 의혹이 증폭됐습니다. 건강 이상설의 시작, 아베 총리가 피를 토했다는 주간지 기사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당시 일본 정부는 전혀 문제가 없다 선을 그었습니다. 私連日お会いします。淡々と職務に専念をして全く問題ない。 하지만 언론에 비친 아베 총리의 모습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빠르게 내딛던 걸음걸이는 보시는 것처럼 확연하게 무거워졌습니다. 지난 15일 전몰자 공원을 찾았을 땐 한 차례 크게 휘청거리기도 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엔 생기 없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広島県、広島市と協議を重ねてきたところですが、 일부에서는 아베 총리가 건강 문제로 조만간 물러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실제로 아베 총리는 1차 집권 말기인 지난 2007년 지병인 궤양성 대장염이 악화돼 사임한 적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퇴 시기도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아베 총리는 오는 24일이면 일본 헌정사상 최장수 총리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새 역사를 쓴 뒤 모종의 결단을 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일본 정부 인사들은 일단 억측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아소다로 부총리는 총리가 코로나 때문에 147일을 쉬지 않고 일을 했다면서 피곤한 게 당연하지 않겠느냐 건강 이상설을 일축했습니다. 아베 총리 입장에선 현재 일본 상황이 최악이라 도저히 물러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코로나 상황도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8월 17일 날 발표하는 그 경제 성장률 보도 발표를 보면은 전후 최악이라는 이런 그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장수 총리를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최악의 상황에서 물러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이런 가운데 일본에선 이미 포스트 아베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이미 스가 정권이란 칼럼을 쓰는가 하면 기시다 우미오 자민당 정조 회장은 지난 17일 총리가 된다면 헌법 개정 문제에 확실히 임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17일은 공교롭게도 아베 총리가 병원을 찾은 바로 그날입니다. 흔들리는 아베 총리,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게 꼬여버렸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도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뒤 그 힘으로 헌법을 개정하고 집권까지 연장하려 했던 큰 꿈이 코로나19 여파로 무너져 내렸다는 겁니다. 얻은 거라곤 악화된 건강뿐입니다. 아베 총리는 오늘 총리실로 출근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컨디션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지난 17일 건강검진을 받았다면서 이제 업무에 복귀해 열심히 하겠다고 말입니다. 4일간의 휴가로 건강을 완전히 회복한 걸까요? 앞으로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집값은 안정세, 문제는 전월세, 추석 전 속도전. 아베 총리가 오늘 총리 관저로 출근을 했잖아요. 아까 이제 조 반장도 그렇게 얘기했지만요. 건강해 보이는 모습은 아니었다면서요. 네, 사흘 만에 모습을 드러낸 건데요. 아베 총리는 여전히 좀 피곤하고 수척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약 15초 정도 카메라 앞에 섰는데 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목소리도 좀 갈라져 있었고요. 발걸음이 느려졌다라는 보도에 신경이 쓰였는 듯 이전보다 좀 빠른 걸음을 걷기도 했습니다. 또 억지로 웃는 표정을 짓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네. 억지로 웃는 표정은 어떤 거예요? 네, 사람들이 그렇게 분석했으니까요. 네. 그 아베 총리의 건강 이상설에 대해서요. 야당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면서요. 네, 일본 정가에서는요. 아베 총리의 이 건강 이상설과 맞물려서 이 9월 국회 해산설, 아소 부총리 대행설 등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입헌민주당 등 야4당은 관련해 오늘 회의를 열었는데요. 아베 총리가 스스로 이 건강에 대해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공무에 지장이 있는 건지 국회에 출석해 질의를 견딜 수 있는 것인지 자신의 말로 직접 설명해야 한다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네, 자 시작할 때 조 반장이랑 간단히는 제가 좀 대화를 했는데요. 양재치 중국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의
방한 일정이 확정이 된 거죠. 네, 청와대가 오늘 양재츠 정치국원의 방한 일정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서훈 국가안보실장의 초청으로 오는 21일 금요일부터 이틀 동안 부산을 방문할 예정인데요. 양 정치국원의 방한은 2018년 7월 비공개 방한 이후 2년여 만입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의 관련 브리핑 직접 들어보시죠.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양재츠 위원과 22일 오전 회담에 이어 오찬 협의를 통해 한중 코로나19 대응 협력, 고위급 교류 등 양자 관계, 한반도 및 국제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네, 서 실장이 국가안보실장 취임 후에 양 정치국원을 만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근데 왜 부산으로 오는 거예요? 좀 이례적이긴 아까 한데요. 이제 최 관장이 웃고 있는데 지금 네. 옆에서. 네. 일단 청와대 핵심 관계자의 설명은 네. 중국 측의 일정과 희망사항을 고려한 결정이다라는 겁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산 문제와 회담 장소 결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역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문제가 주요 의제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역시 이 시진핑 주석의 방한 문제도 회담의 주요 의제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면서 양국은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돼 여건이 갖춰지는 대로 시 주석의 방한이 적절한 시기에 성사될 수 있게 협의해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정부가 이렇게 중국 쪽 채널은 물론이고요. 이제 미국 쪽 채널, 외교 채널도 총 가동을 하고 있는데 어제 저희가 이제 속보로 간단히 얘기는 했었죠.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해리 해리슨 주한 미국 대사를 만났습니다. 거기서 한미 워킹그룹 문제가 이제 논의가 됐는데 그 약간의 신경전이 있었다면서요. 네, 어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현재 대북 제재에 집중되어 있는 이 워킹 그룹의 기능을 남북 관계 발전과 평화 정책 촉진 쪽으로 바꾸자. 그러니까 워킹 그룹 2.0을 제안을 했는데요. 자, 이에 대해서 해리스 대사는 워킹 그룹은 효율적인 메커니즘이다라고 하면서 약간은 이 재편 필요성에는 선을 긋는 듯한 그런 뉘앙스의 발언을 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관련해서 입장을 내놓은 게 있죠. 네, 미국 국무부도 관련 입장을 내놨는데 자, 한국과 미국이 워킹 그룹을 통해 외교적 노력, 대북 제재 이행과 실행, 남북 협력을 정기적으로 조율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원론적인 그런 입장만 내놨습니다. 오늘 통일부도 또 브리핑이 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정례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워킹 이 그룹에서 논의해야 될 사항과 우리 스스로 추진해야 될 사항을 구분해야 한다는 의미다라고 하면서 한미 워킹 그룹이 남북 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취지였을 것이다. 이렇게 마찬가지로 약간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에 이제 해리슨 대사에게 조선 총독이냐 이런 표현을 썼었죠. 국회 외통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요. 이번에는 통감 정치라는 용어를 썼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송영길 외통위원장은 한미 워킹그룹에 대해서 우리의 권한과 모든 것을 위탁하는 통감 정치처럼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워킹그룹에 가져갈 사안과 안열 사안을 분리해야 한다면서 통일부 장관이 사인 하나도 못할 장관이면 자주적인 나라의 주권국가 장관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앞서 통일부가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개성공단 방문 문제를 워킹그룹에 올려서 의견을 들었지만 끝내 불허 결정을 냈던 일을 예로 들기도 했습니다. 그냥 근데 이 조익신 반장이 통감 정치를 잘 모르고 그냥 설명하는 것 같은데 뭐 통감 정치가 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알 것 같은데 통감 정치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1905년에 그 일산의계약 체결된 이후에 일본이 설치한 게 통감부잖아요. 예,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정사와 행정을 일본이 장악한.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아, 저는 당연히 알고 있죠. 알고 제가 있었죠? 국사를 정말 잘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뭐 소대 통감이 조반장은 몰랐던 것 같아요. 본인이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네. 최 반장이 아주 잘 찍었네. 네, 왠지 그렇게 보여가지고. 네. 좋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아까도 잠깐 그 영상에 나왔는데 나는 임차인입니다라는 발언으로 유명했던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이요. 그 당시의 발언 때문에 검찰에 고발을 당했다면서요, 조 반장. 예, 이거 시민단체 집 걱정 없는 세상이 윤희숙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집시당이 문제를 삼은 건 국회 5분 발언 가운데 이 부분인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30년 전에 임대계약을 1년에서 2년으로 몰렸을 때 2년으로 늘렸을 때 단 1년 늘렸는데 그 전해부터 89년 말부터 임대료가 오르기 시작해서 전년 대비 30% 올랐습니다. 1990년은 전년 대비 25% 올랐습니다. 집세상 측은 당시 전세가가 오른 데에는 삼저 호황, 대비분 세대의 시장 진입,
신도시 대기 수요 등 다양한 요인이 있었다며 오로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전세가 폭등한 것처럼 말한 윤 의원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국민은행 통계에 따르면 전국 전세가 인상폭은 1989년 17%, 1990년 16% 상승했는데 윤 의원이 밝힌 수치는 지나치게 부풀려졌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또 본인이 임대인이라면 조카를 들어오라고 하고 세입자를 내보내겠다고 이야기한 데 대해선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 연장 불가 사유로 조카의 입주는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법을 오도해 허위 사실을 퍼뜨린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앞서 이제 송영길 위원장 얘기할 때 그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 외교관이 뉴질랜드 현지 직원 성추행 의혹에 휩싸인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뉴질랜드 정부가 문제 제기를 했고 그 외교관이 급히 귀국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지금 외교부와 청와대 조사가 진행 중인데 그 외통위원장인 송영길 위원이 오늘 옹호성 발언을 했는데 이게 지금 논란이 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번 사건에 대해서 같은 남자끼리 배도 한번 툭 치고 엉덩이 쳤다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사건을 이제 규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뉴질랜드 뭐 문화적 차이가 있어서 그 남성 입장에서는 기분 나빴을 수는 있다. 이런 뭐 전제는 달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문화적 차이가 있음을 얘기를 했고요. 그 뉴질랜드로 인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에 대해서는요. 그건 오버라 보여진다. 오버라 보여진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송영길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요. 뭐 통합당, 정의당 좀 황당하다. 뭐 이런 논평을 내는 등 정치권에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다는 그런 보도가 많이 나오네요. 자, 좋습니다. 오늘 국회 발제는 이렇게 정리할게요. 집값은 안정세, 문제는 전월세, 추석 전 속도전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고석승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대구를 찾아 박근혜 정부를 비판했던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이 오늘은 광주를 찾았습니다.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김종인 위원장은 5월 정신을 훼손하는 일부의 어긋난 발언과 행동에 당이 엄중한 회초리를 들지 못했다며 사과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고 반장이 자세히 정리해봤습니다. 네,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자, 어제는 대구를 찾았던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오늘은 광주를 방문했습니다.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세가 한때 강했던 대구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박근혜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었죠.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대국민에게 약속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약속을 대통령이 당선되고서는 글자 하나 남기지 않고 지워버리는 그런 부를 갖다 보냈습니다. 저는 그렇게 시작한 정권이라고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의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세가 한때 강했던 곳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상황, 다소 이례적이죠. 자, 오늘 광주 방문은 어땠을까요? 김종인 위원장은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로 먼저 향했습니다. 광주에서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그것을 부정하고 5월 정신을 훼손하는 일부 사람들의 어긋난 발언과 행동에 저희 당은 더욱 엄중한 회초리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동안의 그런 잘못된 운행에 당을 책임진 사람으로서 진실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은 통합당의 대표 자격뿐만 아니라 자신의 개인적인 과거 경력에 대해서도 사과했습니다. 신군부가 집권하고 만든 국부회에 저는 재무분과위원으로 참여하였습니다. 그동안 여러 기회를 통해 그 과정과 배경을 말씀드리며 용서를 구했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은 상심에 빠진 광주 시민, 군사정권에 반대했던 국민들에게는 쉽게 용납하기 어려운 선택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에 대해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김종인 위원장은 그러면서 추모탑 앞에 무릎도 꿇었습니다. 그동안 미래통합당의 전신 정당들까지 포함해서 당 지도부가 광주를 찾은 적은 많았지만 무릎을 꿇은 모습은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자, 사실 이전 광주 방문에서는 이 광주 시민들과 시민단체 관계자 등으로부터 항의를 받는 일이 부지기수였죠. 황교안 전 대표는 광주에서 문재인 정부 규탄 보고대회를 가지려다가 시민들의 항의로 중단하기도 했었죠.
광주 성정역 집회 사람이 꽤 많네요. 자, 집회 참가자들 피켓도 아주 많이 들고 있습니다. 보니까 뭐 문재인 스탑 이런 문구도 자 보시는 것처럼 있고요. 자, 그런데 자 잠깐 뒤에 있는 피켓 대부분이 황교안 사태, 황교안 감옥으로. 자, 그렇습니다. 한국당 반대 집회가 동시에 열리고 있었던 겁니다. 황교안 대표 이 상황을 진정시켜보려 했지만 여의치 않았습니다. 자, 우리는 말씀 들어보세요. 자, 광주가 고향인 신부라 의원이 마이크를 잡았지만 항의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저는 우리 함께 민주주의를 지켜내자는 말씀 드리고자 이곳 광주에 왔습니다. 우리 광주는 민주화의 성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지켜내고 만들어온 민주주의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자, 또 2015년에는요, 김무성 전 대표가 5.18 민주화 운동 전야제에 참석했다가 물벼락을 맞는 등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자, 이 보고 계신 장면인데요. 항의가 심해지면서 결국 행사 도중에 자리를 떴습니다. 카메라 좀 찍어요, 나가고 왜 앉아 나가는 말이야. 나가라고 나가. 가만히 있어. 걔들 신경 쓰고 가만히 있어. 어떻게 자, 오늘은 어땠을까요? 자, 오늘도 김종인 위원장을 향해 항의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김종인 사퇴하라! 이게 뭔 사퇴예요, 쇼세. 5.18 망원 의원 제명하라! 그다음에 김종인은 5.18 망원 의원부터 제명하고 나서 광주에 선대하러 오십시오. 어디 갔어? 네, 김종인 위원장은 광주에서 기자회견도 별도로 가졌는데요. 김종인 위원장의 광주 방문 이야기는 들어가서 좀 더 해보죠. 어제 전해드렸던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 소식도 잠깐 다루고 가겠습니다. 어제는 첫날 소식 이모저모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전당대회 둘째 날 소식입니다. 자, 우선 둘째 날 전당대회에서 이 바이든이 미국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공식 지명됐습니다. 지명 과정은 들어가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고요. 둘째 날 주요 연사부터 화려했습니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 그리고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지원 연설에 나섰고요. 조 바이든의 부인 질 바이든도 힘을 보탰습니다. 자,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실정을 꼬집으면서 한국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We have just 4% of the world's population, but 25% of the world's COVID cases. Our unemployment rate is more than twice as high as South Korea's, 2.5 times the United Kingdom's, more than 3 times Japan's. Well, we are the only major industrial economy to have its unemployment rate tripled. 네, 1924년생으로 올해 95살인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바이든이 대통령의 적임자다라고 추켜 세웠습니다. Joe has the experience, character, and decency to bring us together and restore America's greatness. 자, 그리고 전당대회 둘째 날 의외의 인물이 연사로 합류했습니다. 바로 콜린 파월 전 국무장관입니다. 부시 정부의 국무장관으로 공화당 출신입니다. 공화당의 주요 인사가 또 트럼프 대신 바이든을 지지하고 나선 겁니다. The values I learned growing up in the South Bronx and serving in uniform were the same values that Joe Biden's parents instilled in him in Scranton, Pennsylvania. And we need to restore those values to the White House. 네, 그리고 어제 미셸 오바마의 연설 잠깐 소개해드렸었는데요. Donald Trump is the wrong president for our country. He has had more than enough time to prove that he can do the job, but he is clearly in over his head. 자, 트럼프가 이 연설 가만히 그냥 있었을 리가 없습니다. 발끈했습니다. 미셸 오바마의 연설을 분열적인 연설이다라고 평가하면서 미셸 오바마의 남편인 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덕분에 내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라고 비꼬았습니다. I thought it was a very divisive speech, extremely divisive. And frankly, I wouldn't even be here if it weren't for Barack Obama. See, we're standing in the White House, Biden and Obama. And if they did a good job, I wouldn't be here.
자, 미국 민주당의 전당대회로 미국 대선 분위기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 관련 소식도 들어가서 이야기해봅니다. 일단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광주 찾은 김종인, 5월 정신 훼손 발언에 엄중한 해초리 못 든 것 사과. 자, 민주당 전당대회 이틀째 행사가 진행됐는데 바이든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최종 지명됐다는 게 오늘 속보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예정대로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최종 지명이 됐는데요. 네. 국장, 롤콜이 뭔지 아시죠? 왜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해요? 모르는 거 묻는 거죠, 계속. 롤콜을 알죠. 그러니까 그 출석 확인이야, 출석 확인. 그러니까 전당대회에서는요, 대선 후보 지명 절차로 쓰이는데 고반장이 많이 알아요. 고반장이 설명해요. 네,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모르는 것 같아서. 모르는 티났나요? 네, 모르는 것 같아서. 네. 자, 전당대회를 주관하는 전국위원회 의장이요, 이 각 주를 차례대로 이렇게 호명하면서 호명을 하면 해당 주의 대표가 일어나서 이 해당 주의 대의원 확보표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절차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 전당대회 이 의장이 하와이를 호명하면 하와이주 대의원 대표가 일어나서 우리 하와이는 33표 중에 9표는 버니 샌더스를, 또 23표는 다음 대통령으로 조 바이든을 지지합니다. 이렇게 말을 공개적으로 하는 겁니다. 자, 미국 각 정당의 전당대회를 잠깐이라도 보신 분들은 이 롤콜 절차 아마도 보셨을 겁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저 절차입니다. 네, 롤콜은 모르지만 제가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오늘 바이든 전 부통령도 롤콜 절차를 통해서 대통령 후보로 지명이 됐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건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별도의 행사장에 모여서 진행하는 전당대회가 아니다 보니 화상으로 각 주를 연결해서 호명을 했는데요. 미국 50개 주를 포함해서 특별행정구역인 워싱턴 DC와 미국령 지역 등 모두 57개 지역에 참여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호명 절차를 시작한 지 약 30분 만에 과반표를 획득해서 지명을 확정지었습니다. 자, 대선 공약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당 정강 정책도 채택이 됐죠, 신반장. 네, 민주당 정강위원회가 마련한 당 정책 방향인 이 정강 정책도 전당대회에서 함께 채택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이번 대선에 민주당 공약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한미동맹 그리고 북핵 관련 언급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네, 짤막하지만 그래도 있습니다. 한미동맹 그리고 북핵 문제에 대해서 일단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동맹 시스템이 냉전 종료 이후 최대의 시험에 직면했다. 트럼프는 한반도 핵 위기 와중에 방위비 분담금을 극단적으로 인상하기 위해 우리의 동맹인 한국을 갈취하려 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우리는 결코 폭력단의 갈취 행위처럼 동맹을 대우하지 않을 것이다 라면서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핵심 동맹과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대상국으로 일본, 호주 그리고 한국을 언급했습니다. 자,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선 동맹의 역할과 외교적인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이 동맹과 함께 그리고 이 북한과의 외교를 통해 핵 프로그램과 호전성에 의해 제기된 위협을 제한하고 억제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비핵화라는 더 장기의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이고 공조하는 외교 캠페인을 구축할 것이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자, 그러면서 북한 인권 문제도 언급을 했습니다. 자, 북한 주민을 잊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은 인도주의적 원조를 지원하는 한편 이 북한 정권이 엄청난 인권 침해를 중단하도록 압박할 것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정부 들어와서 사이가 나빠지고 있는 주요 국제기구와의 연대도 강조를 했습니다. 민주당은 미국이 지난 70년간 만들고 주도한 국제기구 시스템은 엄청난 보상을 가져왔다고 평가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한 세계보건기구와 유엔 인권위원회, 유엔 인구기금의 재가입 방침을 밝혔습니다. 파리 기후 변화 협정과 이런 핵합의 복귀 입장과 함께 대량 살상 무기 비확산을 위해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비준, 신전략무기 감축 협정 연장도 공약을 했습니다. 네, 다만 제가 쭉 보니까요, 중국에 대한 입장은 트럼프 대통령하고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여전히 이제 민주당 쪽에서도 강경한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고반장, 아까 이제 자리에 들어가서 오늘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 별도의 기자회견을 가진 얘기를 하겠다 그랬잖아요. 기자회견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나요? 네, 이 사과 입장을 기자회견에서 재차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5.18 민주화 운동은 역사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통합당도 더 이상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5.18 민주화운동 연금 이 지급과 관련에 대해서 이 당내 이견이 제기되더라도 토론과 설득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 청와대 회동 관련 언급도 있었는데요. 자, 김 위원장은 형식적으로 모양만 갖추는 만남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회동을 하게 된다면 당면한 현안은 코로나19를 어떻게 슬기롭게 잘 극복하느냐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일단 회동에 대해서는 언론적인 입장이지만 어쨌든 열어놓는 그런 발언이네요. 네, 코로나 관련 그런 그 협의를
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좋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광주 찾은 김종인 5.18 관련 잘못된 언행 사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고른 한 컷은 국민청원 3주년, 문 대통령 국민 참여가 변화의 힘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도입 3주년을 맞아서 문 대통령이 오늘 감사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방안들이 제시됐다며 때로는 정부로서 답하기 어려운 문제들도 있었지만 토론하는 과정 자체가 의미 있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3년간 3억 명 넘게 다녀갈 만큼 국민청원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공론장이 됐습니다. 조명받지 못하던 소방 공무원들의 국가직 전환이 이루어지고 윤창호법이나 민식이법이 만들어진 데도 기여했죠. 가장 많은 동의를 얻은 청원은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의 신상 공개건이었는데 271만 명 이상이 참여했습니다. 물론 거짓 청원 논란이나 지나친 이념 대결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오늘 지적한 대로 세상을 바꾸는 힘은 국민에게 있고 이 공간을 꾸준히 잘 키워가면 사회를 개혁할 변화의 힘이 될 거라고 봅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5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김용민 의원도 음성 판정 나왔다면서요? 네, 그 이낙연 의원 다음에 그 자리에 앉았던 김용민 의원도 음성. 김용민 의원도 음성이 나왔다고 합니다. 네. 김현정 앵커도 음성이라는 얘기도 있던데.